교수님,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독극물 주사로 집행을 예.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뉴스를 봤는데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오클라호마주에서 사형 집행을 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형수가 이제 독극물 주입된 이후에 구토하고 뭐 설사하고 격렬 일으켜가지고 의료진들이 또 계속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한 15분간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뭐 미국뿐만 아니라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논란거리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형에 관련된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사형 집행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사형을 집행해온 나라들은 그래도 좀 덜 잔인한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교수형을 하는 나라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독극물 주사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이 이제 널리 퍼져 있는데요.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독극물 투입할 때 먼저 마취를 시키고 그다음에 심장을 정지시키는 약물을 투여하는데 마취가 잘 안 돼가지고 막 고통받고 막 그러다가 안 되고 그런 사례가 아까 말씀하신 사례고, 너무나 죽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약회사들이 죽기 전에 마취하는 거 약을 파는 제약회사들이 우리는 이제 이거 여기다가 정부에다 사형 집행한 데다가 못 팔겠다. 그래서 재작년인가 그거 재고 남은 거 마지막 될 때 빨리 집행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안 파니까 약 재고에 맞춰서 집행하는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지. 형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잔인성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 폐지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잔인한 형벌이다. 그거 이유도 위헌 판결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사형을 집행하는 이상 잔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사우디나 뭐 인도, 스리랑카 이런 네. 일부 국가들은 또 이 사형 제도가 이제 여전히 존치 않은 국가들이겠죠. 여기서는 또 사형 집행관을 구하지 못해서 뭐 모집 공고를 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사형에 대한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사형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제 고통인데요. 한국에서도 과거에 집행자라는 영화에서 그 영화가 이제 사형 집행자들인 교도관의 시점에서 사형 문제를 또 다뤘던 영화이기도 한데요. 사형 관계자들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참관을 하게 되는 의사나 검사 같은 경우를 들 수도 있고, 진짜 어떤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이제 교도소에 근무하시는 교도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내 우리나라 교도관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최근 얼마 전까지 한 10년 전까지인가 밧줄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 또는 뭐 살인범 죽이던 일제가 죽이던 그 밧줄을 안 바꾼대요. 그게 그 기름이 묻어서 뺀질뺀질하고, 왜냐하면 교도소장마다 와가지고 그거를 자기 손으로 못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교도관들 얘기가 이제 그 집행이 마지막 이루어진 게 김영삼 정권 때 23명을 마지막으로 97년 12월 달에. 그런데 그 집행하는 거 참여했던 그 교도관들은 집에를 안 들어간대. 그날은 너무나 끔찍해서 교도관들 중에 몇몇 분은 열심한 폐지운동자들이 돼 있는 분들이 계시고, 더 넓게 보면은 사형이 집행되고 나서 그것을 이제 뒷수습을 해야 되는,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큰 어떤 정신적인 고통에 휘말리게 되고 또 트라우마에 또 고통을 받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도 이 사형이라고 하는 잔인한 형벌이 근대 형벌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근거로 또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가 매년 발행하는 사형제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현재 봤을 때 유엔 가입국이 193개 정도, 그리고 그 가운데 사형제도를 실제 폐지한 국가가 한 108개 정도고,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사실상 사형제를 없앤 곳이 한 36개국, 그러니까 전세적으로 193개국 전체로 봤을 때 한 75%가 이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뭐 명백한 추세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계속 저도 통계를 봅니다만 매년 그 사형을 폐지한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의 어떤 기본이 사형 폐지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로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고요. 제일 빨리 사형 폐지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산마리노 공화국. 그거는 이제 그 교황청 거기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긴 약간 그런데, 그게 1848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170년 전에 이미 산마리노는 폐지를 했고, 그 다음에 그냥 나라로서 폐지한 데가 베네수엘라. 1863년인가 뭐 그때 우리나라보다 150년 전에 폐지한 거예요. 170년 전에 산마리노나 150, 60년 전에 베네수엘라가 지금 대한민국보다 인지가 발달했고 사회가 살기 좋았느냐? 전혀 아니거든. 근데 거기 그냥 폐지해버렸어요. 베네수엘라나 이런 하드록 국가들이 빨리 폐지했고, 그 다음에 유럽이 그 다음에 빨리 했고.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려면 사형을 폐지해야만 되고요. 지금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전부 빠짐없이 이제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중에서 사형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일본하고 미국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또 사형제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다 다르기도 하고 폐지하고 있는 주가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또 집행 건수 면에서 보면은 또 사형 집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는 추세다라고 말씀드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9년에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유럽형해와 한국이 서로 이제 범죄자를 잡았을 때 자기 관할에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 범죄인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인이 유럽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유럽에서 우리나라한테 넘겨주는 범죄인 인도를 하는데 그때 한국이 매번 보증을서를 써줘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넘겨주면 우리가 받아가지고 사형은 집행하지 않겠다라는 보증서를 써줘야지만 넘겨주는 걸로 그런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한국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여기서 처벌을 받는 사람은 사형을 시킬 수가 있고 이 사람이 만약 유럽으로 도망을 갔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을 인도받을 때는 사형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만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중 구조가 되네요. 예, 형평성이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평등의 원칙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잡힌 살인범이나 유럽에서 잡힌 살인범이나 평등하기 때문에 사형 집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미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남아있지만 사형 집행은 못하도록 법적으로 확립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을 때 이미 우리는 사실상 그렇죠. 사형제를 폐지한 것과 같은 효과, 예. 같은 상황이다. 예. 그렇게 되는 거군요. 우리나라 이제 국내적으로도 보면은 사형 집행 자체는 97년 이후에 멈췄습니다. 맞죠? 네, 97년 12월에 사형수 23명에 대해서 형을 집행하고 실질적으로는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국내적으로 봤을 적에는 한 59명 정도가 사형 확정자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형 폐지 법안이 발의는 되고 있어요. 예. 15대 때부터 발의되고 있는데 제대로 논의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예. 근데 또 발의는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9번째로 사형제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고 하는데 진전이 좀 있을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이제 17대, 19대 국회 때도 사형 폐지 법안이 발의가 됐었거든요. 네네. 국회의원들 돌아다니면서 서명을 많이 받아서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의원들이 폐지 서명을 다 했거든요. 그럼 본회의에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본회의에 올라가서 투표를 했다면 통과가 되는 됐다라는 거죠. 얘기죠. 근데 이제 법사위 단계에서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번 법사위가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 상황이에요. 그렇죠. 법사위라는 게 원래 뭐 하는 데예요? 법적 체계가 이게 맞는가, 네. 시스템에 맞는가지 그 내용에 관해서는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법사위는. 그런데 법사위가 사형제도에 관한 거를 왈가왈부하면서 거기에 원래 국회는 뭐예요? 다수결이잖아요. 근데 법사위는 유독 전원 만장일치가 관례래요, 관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은 표결을 아예 안 해버려. 그러면 그 회기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폐기돼요. 그냥 폐기되잖아요. 매번 그런 거예요. 21대 국회에서도 또 사형 폐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논의를 시작해야죠. 논의를 시작하고 상임위 거쳐서 본회의에 표결까지 이르게 되면은 국회의원들은 의외로 또 많은 숫자의 국회의원들이 사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사형제가 폐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유엔 총회 사형 집행 유예, 그러니까 모라토리엄이죠. 사형 집행 유예 결의안에 우리나라가 찬성 표결을 했는데 이게 최초라고요. 예. 이것도 놀랍습니다. 최초로 찬성 표결을 했고 지난 10월이죠. 유엔에서 공식 채택이 됐는데 어쨌든 이거는 교수님 보시기에 진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형제도를 폐지하라는 게 유엔의 공식적인 권고잖아요. 그죠? 그러면 폐지하기 정 싫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폐지를 못하더라도 사형을 집행은 하지 마라. 사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해라. 그게 모라토리엄이잖아요. 일단 뭐 유엔 차원에서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는데 찬성 의견을 냈다는 것은 거기서 찬성을 해놓고 국내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딴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국내에서도 모라토리움 선언을 했으면 어땠을까. 네, 그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찬성 표결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럴 때 이제 등장하는 게 헌법재판소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하게 이제 압박할 수 있는 곳인데 2019년에 세 번째로 현재 위헌법률 심판 사건 이제 들어갔어요 일단.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나도록 논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헌재에서도? 그렇습니다. 헌재에서도 이제 96년에 한번 결정이 있었고 또 2010년에도 결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위헌 의견 쪽에 4명의 재판관이 가담을 하기도 해서
사실은 위원이 될 뻔하다가 안 된 거죠. 그러네요. 아깝게 예, 안 되네요. 이번에도 또 한 번 이제 헌재에 이 사형 관련 사건이 올라가게 됐고요. 제기된 지 한 3년 됐는데 정부에서 늦게 답변서 하나 낸 거 말고는 없는데 그래도 유럽연합하고 또 여러 종단 이런 데서 폐지 의견서, 국가인권에서도 폐지 의견서 나갔고 곧 있으면 공개 재판을 한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 여기서 또 결정이 내려진다면 위헌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재 재판관들 인사청문회 할 때 단골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사형제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거의 대부분의 헌재 재판관들이 본인의 소신은 이제 사형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만 하면 아마 위헌적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어떻게 보면 이제 대체 입법으로 대체 형벌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대체 형벌로 제시한 법안들도 발의됐던 것 같은데요. 어떤 게 가장 좀 현명한 법안들일까요? 네, 거기에 관련해서 좀 논란이 사실 좀 있는데요. 그걸 뭐 절대적 종신형, 상대적 종신형이라고 해서 이제 가석방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독일이 그랬어요. 2차 대전에 대한 반성으로 헌법에다가 사형을 폐지하면서 이건 절대적 종신형이라고 그러는데 절대로 나올 수 없다. 그렇게 해서 48년부터 그걸 쭉 시행하다가 77년쯤에 그러니까 한 30년쯤 시행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이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도 가석방이나 감형의 가능성 자체를 박탈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 그 인권적 침해가 세다. 요소가 세다. 목숨을 끊는 거는 물론이고 그 사람은 영원히 감옥에 못 나오게 하는 것도 인권 침해다라고 그렇게 한 단계 더 나갔어요.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가석방이 있을 수 있어 이게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종신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가석방이 막 남발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 15년 이상 살면 뭐 가석방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심사를 해가지고 그런 조건 하에서 상대적 종신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게 있고요. 우리는 여태까지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계속 그 국민들 정서를 고려해서 그렇게 해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거 너무 심하다. 그래서 상대적 종신형으로 해야 된다라는 안도 있고 상대적 종신형, 즉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으로 해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되는 그런 상황들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여지는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평생 감옥에 넣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마지막 뭐 여생에서 감옥을 나와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 그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좀 인도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형을 폐지하기로 했다면 우리가 어차피 인도적인 형벌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떤 인권을 지향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가능하면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003년 당시에 미국 일리노이주의 조지 라이언이라는 주지사가 퇴임을 앞두고 일리노이 교정시설에 수감됐던 이 사형수 156명에게 전원을 감형시켰어요.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당시 조지 라이언 주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내 결정에 반대하는 이들은 나를 조롱하고 경멸하고 분개할 것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의 헌법이 그것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복수를 향한 갈망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마련해 줄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문장을 여러 번 이제 준비하면서 읽었는데 당시 이 주지사가 얼마나 고심을 했을까, 얼마나 고뇌에 찬 결정이었을까, 뭐 굉장히 많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2011년에 노르웨이에서도 대규모 또 참사가 있었죠. 폭탄 테러하고 총기 난사 때문에 수십 명이 사망했죠. 그렇죠. 70명 넘는 사람이 한 사람의 살인범에 의해서 살해가 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거 생각하면 그 사람도 정말 우리하고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고 정말 죽여서 없애면 딱 좋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인간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노르웨이 총리가 그때 나와가지고 자, 여러분 너무 끔찍한 일을 우리가 겪었지 않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똑같이 저놈처럼 징후로 거기다 맞설 거냐?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자가 저렇게 끔찍한 일을 벌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개방, 그리고 더 많은 관용, 인간의 이런 걸로 그걸 맞서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바람직한 세상이 되고 정말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노르웨이 정말 많이 본받을 만한 나라다.
감정적으로는 막 저렇게 7, 80명의 어린애를 끔찍하게 죽인 놈을 우리 거기 맞서서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사랑으로 그걸 갖다가 풀어야 된다 이렇게 연설을 하고 또 받아들였잖아요, 국민이. 노르웨이는 당연히 사형제도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었고, 이게 이제 보여주는 게 어떤 시사점이 있냐면, 만약에 사형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살인범을 사형시키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마치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가 흘러갔겠죠. 그 사람 덜컥 죽이고 나서 난 다 했다 그러고 손 털면 실제로 그렇게 여태까지 그래왔어요. 손 털어. 국가 사회가. 그리고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공격해. 사형제를 폐지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더 힘든 과제를 떠안겠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살인범죄, 각종 흉악범죄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저 사람을 죽임으로써 복수를 해야겠다? 전 이것만큼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해법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 10위권에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형 폐지에 있어서는 지금 아직 100개국에도 못 들어가 있고 사실상 폐지에 140나라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준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사형 제도라고 하는 게 그 나쁜 놈을 똑같이 국가도 또 나쁘게 죽이는 거, 그거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는 최소한 나쁜 놈은 사람을 죽였지만 국가는 또 다른 살인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선언함으로 인해서 국가 전체가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형을 안 시키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오히려 너무 많은 과제를 안게 되는 겁니다. 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충격으로부터 다시 헤어날 수 있을까? 또 피해자 가족들은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피해자 가족들은 어떻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오히려 던져주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자라고 하는 적극적인 제안이라는 것이지, 사형 폐지가 뭘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라는 점, 그런 점을 조금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신다면은 사형 폐지가 갖는 의미를 좀 더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형 제도와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네.